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성적 욕구에 대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유행위로 그것을 해소한다, 욕구를 해소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으면 예전처럼 너무 그걸 억압적이고 또 너무 그것을 스스로 자학하는 방식으로만 너무 강화하는 것도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여러분 근데 그 자유행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매개체로 여러분 만약에 요즘 그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동 포르노나 아동 포르노나 금지되어 있는 어떤 그 잘못된 아주 그 성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어떤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야 그건 괜찮아. 너는 그것을 뭐 직접 범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너가 그냥 어떤 매체를 보고서 너가 그냥 억압 그것 때문에 못해서 억압돼 가지고 병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떳떳해라. 이제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선 당연히 왜곡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억압된 사회는 사실상 너무 많은 신경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완벽주의와 거기 어떤 이 도덕적인 완벽성 때문에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억압된 욕구들을 표출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은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편적 도덕률이 정확한 신호를 줬을 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소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잘못한 것을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혼자 관념적으로 이것은 나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아들러의 심리학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양가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 도덕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이지만 자칫하면 내가 여러분 미움을 받을 각오하더라도 남에게 그냥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게 마치 또 너무 당연한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상처가 말 그대로 내가 뭘 잘못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상처를 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내가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어떤 악한 어떤 마음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고 미움받을 용기,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아직 덜 부족해, 더 갖고 더 막대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추구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쨌든 보편적 도덕률이 있다라고 그래서 루이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도 잘못을 느끼지 않는데, 아무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여러분 기독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이유도 당연히 없죠. 죄가 안 느껴지는데 뭐하러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분명히 어떤 보편적 도덕률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낭패감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되는 여러분, 근데 프로이트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도덕적인 것은 자명하다, 탁월한 금원은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조차도 본인조차도 너무 많은 편지를 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공적으로 쓸 때는 이 도덕률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뭔가 올바른 삶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자유로운 성을 지지한다고 본인도 말을 하지만 자신의 삶 자체는 철저하게 오히려 전통적인 성규범을 고수하고 살았다라는 점에서도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저자는 쓰고 있어요. 물론 뭐 저는 꼭 여기 이걸 갖고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의 프로이트 생각이 얼마든지 좀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하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지 꼭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요거는 그냥 패스. 자, 그 무엇보다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도덕적이라고 말한 그런 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프로이트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성을 타인과 비교하거든요. 루이스가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매우 재밌는 책이죠. 악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것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컨셉으로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서도 언급된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비교하는 방식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큰 죄라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 또 이런 표현, 나는 너만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너만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나는 너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이트 같은 사례죠. 누구도 자신을 진짜로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다라고 실제로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선하잖아.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굳이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진짜로 본인을 그렇게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로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냥 그런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그것을 입 밖으로 떠들지 않고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안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열등의 지표라고 루이스가 썼던 그 책에서 악마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열등하다고 느끼는 자가 남과 비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쟤만큼은 하잖아. 혹은 나는 쟤들보단 낫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프로이트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울증에도 시달려 왔다라는 것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매우 고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프로이트가 근데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또 치료하다 보면 우울증 환자의 경우 증세가 심할 때는 죄책감이 되게 커지고요. 증세가 완화될 때는 죄책감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 관찰을 해요. 프로이트 입장에서요. 어쨌든 환자들을 보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보편적 도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거는 우울증 환자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뭔가 약하고 병들어서 뭔가 초자아가 강해진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초자아가 유독 강해져서 나에게 죄책을 더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증세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그런 초자아의 개념이 더 약화되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결국 이것은 어떤 작용의 차이인 거지 보편적 도덕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합니다. 즉 도덕적 죄책감은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긴장의 표현이다. 도덕적 죄책감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자아와 그리고 무의식적 초자아의 그 긴장이다. 긴장의 그 표현으로서 죄책감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나중에 결국 이걸 또 의욕적으로 이걸 그러면 환자만의 어떤 환자군으로 범주로 묶는 게 아니라 보편화시킵니다. 그럼 모든 일반인들에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프로이트의 어떤 가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이걸 매우 좀 흥미롭게 듣기는 했었는데 그 토템과 터부라는 책이 있어요. 프로이트가 썼던 토템과 터부. 우리가 보통 토테미즘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원시 부족에 대한 일종의 어떤 이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인류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뭐야 이거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함부로 얘기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또 그리고 다윈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윈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이런 원시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구조를요, 골격을. 그래서 뭐냐면 자, 원시 시대의 가장 최초의 상태를 본 거예요. 가장 최초의 시대에 이 원초적인 어떤 그 아버지가 있는 거죠. 예. 이 원초적 아버지가 절대 권력이야. 원초적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져요. 쉽게 말하면 여기선 모든 여자도 다 가져요. 그렇죠. 절대 권력. 그렇죠. 절대 권력의 유일무이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안에 아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을 독점했으니 자식들을 낳았을 텐데 이 아들들이 뭐 성장을 해도 자신들에게 뭐 줄 생각을 안 해. 어떤 여자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다 독점을 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일단 지금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독점적 사회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서 아들들은 양가 감정을 일단 갖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알겠죠? 근데 그 존경에 대한 마음 이면에는 또 뭐가 있죠? 원망이 없을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이 분명히 양가감정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지금 가설은 이거예요. 이 아들들이 결국은 담합을 해서 담합이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면서 아버지를 결국은 살해하는 겁니다. 부친 살해.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프로이트의 생각은 이게 죄책감의 근원이라고 본 거예요. 부친을 결국 살해해서 먹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여자들을 나눠 가져. 이러면 이제 모든 게 권력이 해체되고 뭔가 이제 본인들끼리는 뭔가 좀 나눠 가졌으니까 좀 좋아질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부친 사례가 뭘 만들어낸다? 결국은 죄책감을 들게 하더라. 죄책감을 들게 하고 이 죄의식이 생겨. 죄의식. 죄책감, 죄의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랬을 거다. 인류의 역사라는 게 바로 최초의 이런 절대적 아버지가 있고 이 절대적 아버지를 부친 사례를 함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죄의식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발생을 해서 그게 결국은 오늘날 고대 종교와 윤리 같은 게 생긴 거다. 보편적 도덕률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가장 큰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듣고 보면 또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꽤 재밌기도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과 선망의 아까 그 양가감정적 아버지가 결국 우리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인 거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이제 삼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죄의식이 결국은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 유지되고 있는 어떤 이런 토테미즘의 어떤 이런 축제들은 결국은 이 무시무시한 행위를 이제 기념하는 어떤 한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성찬식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찬식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변형이다라는 식으로 프로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기독교에서 들으면 매우 열받는 일이죠. 어쨌든 부친 사례의 죄책이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체는 사실 이런 거였다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토텐과 터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럴싸한 듯도 하지만 치명적 단점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문제는 이거죠. 자,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죄의식 같은 건 없었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까지는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로이트의 전제가 맞다라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더니 결국 죄의식을 느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죄의식을 느낀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논리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루이스도 그래서 그런 비판을 심지어 했더라고요. 도덕적 경험을 무언가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설명하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항을 이미 전제해 놓고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학적으로 잘못된 논증이라는 거죠. 이미 전제해 놓은 거야. 양심은 이렇게 생긴 거야. 죄의식은 이렇게 발생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작 그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셈이죠. 양심조차 없었던 아들들에게 죄책감이 과연 생길 수 있는가? 라는 어떤 이런 비판이 실제로도 있었고 그 프로이트 스스로도 약간 좀 찔렸던 것 같아요. 이거 좀 너무 안 맞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 약간 한 발짝 후퇴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명과 그 불만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 문명과 그 불만에서 이론을 좀 수정해서 이제 죄책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양심의 가책이란 말로 말을 좀 순화시킵니다. 양심의 가책이다. 그리고 이게 근원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 생겼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걸로 본 거예요. 양가 감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의 결과로서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고, 알겠죠? 아들의 증오는 그래서 공격 행동을 하게 되죠. 아들의 증오적 감정이 나중에 공격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공격 행동은 나중에 충족이 돼요. 문제는 그 충족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돌되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이면서도 증오의 존재였죠. 양가 감정.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공격했고 먹어버린 그 행위에 대한 자각이 내 안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각 속에서 가책이 생긴다. 양심에 대한 가책이 그래서 후기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그럴싸해요. 먼저 없었더라도 죄의식과 뭐 양심 같은 게 먼저 없었더라도 이미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논리를 살짝 그래서 비켜갑니다. 물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가설 자체가 부친 사례에 대한 가설 자체가 많은 인류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아까 비판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다인의 가설에서 원래 프로이트가 다인을 믿고 시작한 것 같은데 다인의 가설도 후에는 결국은 입증되지 않아서 이제 좀 무효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죄책이 결국은 세대를 전승해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책감이 세대를 통해서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기독교의 원죄론과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프로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주의잖아요. 프로이트는 당연히 기독교의 원죄론 개념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과학주의에서도 여러분 이런 걸 획득형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전 세대가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또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더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거죠. 형질을 개선해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실제로 이게 현재 정설에서는 어긋나 있어요. 획득형질설은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판단을 받고 유전학계에서도 사실은 돌연변이설을 더 믿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프로이트에게는 나름 또 치명적인 오류기도 해요. 본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야, 이 죄가 이 죄책감이 결국은 세대를 통해서 넘어간다라는 말 자체가 본인도 모르게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기독교의 가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어쨌든 프로이트는 그 도덕적 윤리가 종교에서 기인한다라는 어쨌든 이런 생각을 대중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 지식이 생기면 어차피 종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올라가면 종교는 없어질 거고, 그렇다면 종교를 믿지 않게 되는 그 시대가 와버렸을 때 윤리의 근거도 그럼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 윤리의 근거를 자꾸 종교를 토대로서 생각을 하고 실천해 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패닉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이성적이고 똑똑해졌을 때 종교를 떠나게 되고, 종교를 떠나면 윤리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될 의미도 없어지네. 그 행동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프로이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종교에 자꾸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반면 루이스는 여전히 도덕률을 중시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무신론을 극복 가능하고, 대속과 구속의 의미가 있으려면 도덕률은 필수다. 이건 아까도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그저 사람끼리만 비교할 뿐이고 이는 가장 큰 죄, 교만에 이를 뿐이다라고 루이스는 염려를 합니다. 역으로 루이스의 염려는 이런 부분이죠. 보편적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치워버리고 자꾸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 야, 너는 나보다 참 열등해. 나는 너보다 낫고, 니는 뭐 쟤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사람끼리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인 교만의 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만의 독재를 우려하는 게 루이스라면 프로이트는 오히려 이성의 독재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역시 또 상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사도 바울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루이스도 프로이트도 모두 바울은 그 성경 구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 자신에 대한 자각을 굉장히 잘하죠. 그 성경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인 중에서는 누구보다 가장 큰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봐라,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본능적인 어떤 만족이 너무 결핍돼서 저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능적인 욕구가 좀 종종 이렇게 좀 해소가 돼줘야죠. 점점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야 그런 욕구도 점점점 이렇게 좀 사그러지는 건데, 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본능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억압하니까, 너무 초자적으로 억압만 하니까, 억압하면 할수록 여러분 금기된 것은 더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 만족을 자꾸 결핍시키고 지연시키니까 죄책감이 더 폭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거 나름 또 재미있는 해석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좀 나름도 또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억압하니까 더 많이 먹고 싶고, 우리가 그런 거 똑같잖아요. 야, 치킨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치킨을 만약에 한 달 동안 금지했다. 그러면 꼭 그거를 다른 수많은 품목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걔를 꼭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성인들이야말로 더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이트는 역발상으로 우리 인간의 유혹이라는 건 되려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따금씩은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억압된 욕망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게 프로이트의 또 정신분석의 어떤 측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사람은 더 나아질수록, 바울이 더 나아지는 거죠.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되려 우리는 악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끊임없이 이 도덕적인 어떤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도덕적 기준에 대한 것을 마음껏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와 같은 논리인 거죠. 그래서 악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나빠질수록 악은 모르게 되는 거다. 적당히 나쁜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님을 알아요. 적당히 나쁜 사람은 최소한 내가 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나쁜 사람, 매우 악한 사람은 심지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이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보편적 도덕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안 되잖아요.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안 되는 그 좌절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구원자, 대속과 기독교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간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루이스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프로이트는 뭐예요? 결국은 그런 건 없다라는 거. 철저한 그것은 교육이고 후천적인 거고, 사실 그 어떤 도덕성에 대한 근원 자체는 사실은 이 부친 사례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만들어낸, 그리고 전승된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우리의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이따금씩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 율법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억압만 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죠? 하지만 이제 프로이트도 말년에 계속 본인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증거로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많은 편지 속에서 본인의 고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신의 어떤 그 주장과는 또 별개로 편지 안에는 자기가 근데 왜 자꾸 품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살고 싶은데 그 충동의 근원을 본인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낼 수는 자꾸 없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나오거든요. 고민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많은 약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니콜라이 이 저자요. 이 니콜라이라는 이 저자가 실제로 이제 이 프로이트의 편지를 굉장히 많이 검토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작 본인이 공적으로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반대의 모습들도 실제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프로이트도 사실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론으로 이런 도덕적인 것은 사실 다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형성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조차도 그 근원에서부터 어떤 그런 보편적 도덕률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충동이 있음을 통해서 되려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니콜라이도 쓰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인간의 양심이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 꼭 오늘 수업은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꼭 두 사람의 어떤 그 두 학자의 어떤 좀 이렇게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지지하건 간에 사실 되게 좋은 어떤 그 비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그렇지 이게 정말로 원래 다 모두가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누구나 한 번씩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편이시든 간에 루이스 편이시든 프로이트 편이시든 간에 사실 두 쪽 다 좀 유효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또 오늘날 사회에 여러분 또 너무 루이스가 우려하는 바가 뭔지도 알겠고, 다만 또 여러분 원래 이게 또 기독교 근본주의로 또 잘못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정작 신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라 그냥 또 인간의 삶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만드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런 수많은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루이스가 얘기하는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도 만드는 너무 수많은 그 규칙과 여러 가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그때는 프로이트의 나름대로 어떤 욕망에 대한 이론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필요 이상의 억압들이 사람들을 정말 병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것은 뭐 이제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죠? 더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걸 토대로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겠죠. 저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수업은 뭐였죠? 네 번째 예고는 하고 끝내드려야겠죠. 사실 저도 아직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놨어요. 위대한 변화 편이군요. 4장 위대한 변화, 실제에 이르는 길은 그러면 어느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